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연극을 잘 몰라가지고 연극을 좀 알고 강의를 했더라면 좀 내용이 조금 더 실감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널로봉티 몸 현상하고 몸체라고 의존해서 그동안 지각이니 행동이니 욕망이니 이런 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에 관해서 언어에 관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 봉지가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언어도 있고 또 말, 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보면은 랑그가 있고 랑가주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두 말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랭귀시라고 하죠. 랭귀시. 예례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랑그는 프랑스 말로 랑그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의 체계 언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계 언어를 무시하고 지금 예컨대 한국어를 한다 할 적에 제가 지금 한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땀만 들리네. 한국어로 한다 할 때에 한국어라고 하는 랑그 내에서 말하자면 한국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갖다가 달리 말하면 이제 언어 활동이다 이럴 수 있고 또는 활동 체계 언어라는 말에 빗대가지고 활동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언어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요 밑에 거 랑가주라고 하는 요 밑에 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기표다 기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 좀 듣고 있죠. 신입피해 신입피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한 이야기는 이른바 페르디난드 소시르가 일반 언어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랑가주를 염두에 두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토기 그 문제는 랑그를 연구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시르가 언어학이라고 할 때에 그 언어학은 랑가주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랑그를 일반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랑그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이 랑가주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랑가주를 신경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특히 말이라는 말도 참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무슨 이제 프랑스 계통책 또는 소시르에 관한 책을 보다 보면은 파롤과 랑그를 갖다가 구분을 하거든요. 랑그와 파롤을 구분을 하는데 이 파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제일 그릇한 말이 그냥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파롤을 갖다가 한자말로 발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발화. 발화 한다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고 그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저는 지금 이제 혼자서 지금 이제 화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청자로 모시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제 파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또 조금 이제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말하고 그러고는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말을 갖다가 우리가 언어를 갖다가 순 우리말로 말로 바꾼다고 할 경우에는 이 또 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글도 말에 포함돼서는 되는 걸로 되니까요. 언어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은 입말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입말 그 다음에 밑에 글은 글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말, 글말 그러는데 그때에 이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책을 워낙에
더 가까이 합니다만 텍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글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나오는데 텍스트 개념도 이제 이 기호학에서 text라는 개념을 또 너무 확대를 해가 쓰다 보니까 지금 말하고 하는 이 지금 강의하는 이것도 하나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호학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텍스트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둘러앉아 계시는 마주보고 계시는 분, 옆에 계시는 분 이것도 하나의 이게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넓게 봐버리면 텍스트라는 말이 또 분식이 복잡해지겠습니다. 그러나 텍스트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라면서 이미지와 대비해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미지와 텍스트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요컨대 언어라고 할 적에도 상당히 복잡한 말하자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는 이제 이 신경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극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연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냐, 대사가 아니냐, 대사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듣기로 대사를 친다 하는 말들이 자꾸 나와요. 이제 그러는데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상당히 핵심적인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빠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지금도 물론 장르 해체니 장르 융합이니까 복잡합니다만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하고 이 연극하는 거하고 이 상당히 이제 흔히 전통적인 의미의 연극과 미술에서부터 이게 출발한 퍼포먼스 같은 게 구분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물론 실험 연극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면은 말 거의 안 하고 동작으로만 일관해가지고 연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제 좀 미술에서 말하는 퍼포먼스하고 좀 연관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퍼포먼스라는 말도 연극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연기라고 하는 것도 아마 퍼포먼스라고 말하면 어찌 됩니까? 하여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보면 대사를 갖다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연극에서의 이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게 또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극에서 나타나는 랑가지우가 과연 어떤 성격을 띠게 될까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저게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활동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서 이제 일상적인 언어 활동을 일반적인 어떤 말하자면 배경으로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연극적인 말하자면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시행되는 그런 이제 언어 활동이 과연 어떤 특이한 성격을 띠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언어 활동이라고 할 때 이 언어 활동이 대단히 종류가 많죠. 근데 토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토론도 종류가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토론 앞에다 학술적인 어떤 이런 말을 붙이면 학술적인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강의, 이런 것은 강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런 거 있고 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또 말하자면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등 있고 피고인 있고 막 증인 나오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한편에 또 연극적인 부분도 있죠. 드라마틱한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거에서 주고받는 그런 언어들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근데 굳이 언어를 갖다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을 정도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구성되는 시장에서의 이제 구매 판매할 때의 그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찰제가 없을 때는 깎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에서 딜을 하고 한다든지 그런 거라든지 그 외에 근데 이제 예술적인 어떤 표출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자기 작품에 대해서 셀프 크리틱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했을 적에 그런 어떤 언어 활동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인즉슨 근데 어떤 언어 활동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전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다를 떤다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언어 활동 중에 하나고 합니다. 자, 이야기인즉슨 뭔가 하니까 언어를 갖다가 빼고서 인간 삶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온갖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런 삶을 그런 생활 방식
특수한 생활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향유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 그것이 그 특수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에 언어 활동이 거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그 특수성도 상당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마치 뭐 흔히 욕을 들어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뭐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비꼬듯이 하면서 희화화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토론의 규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가만히 보면은 여러 언어 활동들이 있는데 그 언어 활동들이 그 특수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위트겐슈타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게임이다. 이렇게 되죠. 랭귀지 게임이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되죠. 그 랭귀지 게임이랄 때 그 게임은 뭐냐니까 말하자면 일정하게 나름의 규칙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기 종목도 배구, 농구, 뭐 야구, 축구 이렇게 막 나누듯이 똑같이 예컨대 언어적인 게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게임이 예컨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의 게임도 있을 수 있고 학술적인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종교적인 설교라든지 이런 거에 나름의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랭귀지 게임이거든요. 일종의 또 그런가 하면은 예컨대 뭐 위트겐슈타인한테 먹이고 있는 거 보면은 뭐냐니까 벽돌을 갖고 있는데 벽을 쌓고 있습니다. 벽을 쌓고 있을 적에 벽을 쌓는 말하자면 전문가가 있고 그 밑에 조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벽을 쌓을 때에 벽돌 이러면 벽돌 던져주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랭귀지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화되어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뭐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극적인 어떤 언어 활동에 있어서도 나름의 규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 규칙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규칙이 나름대로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규칙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규칙을 갖다가 위반하고 깨뜨리고 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연극적 대화를 갖다가 또는 연극적 언어 활동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는 이제 작가나 연출가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몫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것들도 있다 하더라도 특이하게 규칙을 위반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규칙이 전제된 상태에서 위반하는 것이지 아무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위반이라는 말은 성립이 아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이런 말도 그런 점에서 규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칙에 대해서 언어 활동에는 규칙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우리가 하게 됩니다. 위트겐슈타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랭귀지 게임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면 규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어떤 랭귀지 게임이냐에 따라서 그 규칙이 다 다르니까 그 규칙을 갖다가 준수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되버린다는 겁니다. 엉뚱한 종류의 언어 활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술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할 때는 뭐니까 발표를 한다든지 할 때에 학술적인 발표를 한다든지 뭐 심포지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참 거짓 이런 게 중요하다. 참 거짓 중요하고 평가적인 것보다는 나름대로 서술적이고 설명적인 이름이 중요한데 서술적이고 설명적인 것 그다음에 논정적인 것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데 행위를 갖다가 평가하되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지. 그런데 주로 도덕적인 방식으로 가면 야 너 말하는 태도가 틀려먹었어 이렇게 나가면 이제 벌써 뭡니까? 개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뭘 태도가 틀려먹었다는 게 네 태도는 뭐 제대로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전혀 언어 활동이 딴 종류의 언어 활동이 되면서 영역이 말하자면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그런 규칙들을 갖다가 순수하게 지키면서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뭐 예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참 그 짓을 따위 삼는다든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하죠. 예술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근데 뭐 예전에는 위추에 대해서 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만 요즘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감정적인 혹은 충동적인 어떤 충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따지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나름의 랭귀지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독특한 뭐가 있다. 그래서 연극적인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나름의 규칙이 있을 것이고 은근히 좀 그런 부분을 갖다 신경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한번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연극을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좀 오버 액션 비슷하게 말을 갖다 좀 특이하게 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도 일정하게 이제 연극의 독특한 그런 활동에 한 영역이 되겠고 또 구성 요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제 연극적인 어떤 그런 뭐 활동은 과연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어느 일반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1페이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데 낱말을 선택을 하고 또 당연히 뭐냐니까 표현 방식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랭귀지 게임이 어떤 종류의 랭귀지 게임이냐에 따라서 낱말 선택이라든지 그런 거 좀 잘해야 되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인데 주로 막 욕 비슷한 거에 막 쓰고 막 야한 이야기나 골라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들을 때는 막 웃긴다 할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욕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냐니까 내가 낱말을 어떤 걸 선택을 하고 똑같은 낱말을 근데 섹스라는 말을 갖다가 합니다. 섹스라는 말을 하면서 실실 웃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희롱 됩니다. 여성들 앞에서 섹스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성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실실 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이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딱 아주 그냥 딱 뭐 평범한 그대로 다른 낱말을 쓸 때하고 똑같은 표정 등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표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섹스라는 낱말을 선택을 하되 그것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섹스라는 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표현 방식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면서 객관적인 의미를 띌 수도 있고 주관적인 감정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상대방을 갖다 놀리는 것도 될 수 있고 희롱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등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낱말 선택과 표현 방식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낱말의 선택과 표현 방식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화자, 말하는 주체죠. 화자가 이미 자신의 존재 속에 습득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화적인 경향, 요거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 들으면서 저 양반 참 점잖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을 겁니다. 자, 나는 좀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점잖은 어떤 그런 흔히 말하는 점잖고 차분하고 또는 신사적이고 이런 어떤 스타일이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속에 구비되어 있는 문화적인 어떤 경향 자체가 원래 조금 삐딱하여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이미 자신의 존재 속에 습득하고 있는 문화적인 경향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경향에 따른 내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엘리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매너에 관해서 매너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또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부르디에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부르디에가 구별짓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 사신 분들 그 책을 좀 사셔가지고 내가 뭐라지 항상 안 읽더라도 일단 꽂아두는 게 중요하다. 언젠가 보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하는데 그 구별짓기 이런 거 보면은 말하자면 각자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익힌 어떤 문화적인 학교에서 익힌 문화적인 거기에 따라서 또 계급과 신분과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종류의 말을 갖다 좋아하고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고 또 어떤 종류의 화가 미술 이런 걸 좋아하고 하는가 연극은 어떤 신분에서 주로 많이 보는가 라고 하는 이런 등등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우리는 예사로 그냥 막 누구나 다 비슷하지 않겠다 싶지만은 이 문화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언어 활동이 당연히 이제 달라진다 이런 겁니다. 낱말 선택뿐만 아니라 그죠? 표현 방식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니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상황, 다른 하나는 주어진 상황의 과제가 있습니다. 상황에는 항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자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 수다를 떨 때도 거기에 나름대로 과제가 있는 겁니다. 수다를 떨 때는 뭐니까 어쨌든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 막 센세이셔널한 이야기 끄집어내가지고 하하하고 웃고 막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빨리 골치 아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 이런 것들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의 과제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대처 방식 이런 것들도 다 다를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는 반드시 뭐냐니까 내 말을 듣는 청자가 있다는 겁니다. 타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이 있다는 사실이 왜 골치 아프냐 하니까 그 타인 역시도 나름의 뭐죠? 문화적인 경향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암암리의 과제를 갖다가 뭐라고 본능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과제를 수행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타인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강의한다 그러면 뭐 누군가 빼꼼 들어가면 저 사람 뭐하고 돌아 사람에게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말을 정상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좀 기이한 이런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 근데 지금 제가 강의라고 하는 상황, 그것도 연극 무대를 빌린 탓에 이렇게 빙 둘러앉은 여러 청자들 대상으로 가장 일방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 철학 사고 이래가지고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식도 전달해야 되겠고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말하자면 밑에 바탕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현존을 도무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화자인 나와 청자인 여러분들 사이에 그 어떤 막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노골적인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때 막을 생각한 것은 뭐냐니까 연극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겁니다. 연극은 무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관객과 무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말하자면은 막이 특별히 글쎄 영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다지 많이 없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게 있죠. 그림이 있다고 할 적에 그림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한데요. 사진을 제가 해봅시다. 사진 같은 경우에 제일 가에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죠? 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근데 걸려 있다 이러면 그 옆에 있는 거하고 이 사진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영역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런 관객과 이 무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언어 활동하고 구분이 막이 되지. 물론 뭐 맥삭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뭡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주고받는 대화가 주잖아요. 그러면 관객은 전혀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지요. 사실은 그저 구경만 할 뿐인데 그 구경도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구경한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가지고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강의를 구경한다 이러면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연극 무대에 대해서는 구경한다는 말을 갖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다 사건 생기면 불나면 구경하듯이 말이죠. 자동차 사고 나면 구경하듯이 구경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라고 한 대화 상황에 여러분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노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로서는 뭡니까? 음성, 어투, 눈빛, 표정, 몸짓, 왔다 갔다 하는 행동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강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뭡니까? 제가 무지무지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구경도 발전해가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하면 좀 적극적으로 감정을 좀 투입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먹고 살라니까 굉장히 최고 강의만 합니다. 강의 좀 듣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활용하는 나의 그 모든 수단들은 똑바로 나의 문화적인 존재를 남한에 드러냅니다. 어투, 표정, 눈빛, 말투 등등이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획득한 나의 문화적 노출, 특히 경상도 사투리에 익숙한 방식의 어투,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습득된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순응 내지는 저항의 몸짓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춘 시절에 한국 사회를 뒤덮었던 파시즘적인 독재에 대한 순응 혹은 저항의 눈빛 태도 이런 것들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젊은 분들하고는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 선택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했죠. 철학 중에서도 또 더군다나 몸 철학에 이제 훈습됐다는 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습관화된 건데 훈습된 열린 혹은 닫힌 행동. 정신 철학을 전공했다는 사람보다는 몸 철학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렇지만 이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더군다나 철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편으로 좀 닫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타 등등을 통해 제 문화적인 존재를 보죠. 예를 들자면 지금의 강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언어 활동 상황이라 할지라도 화자와 청자 간에는 서로의 문화적인 존재가 충돌 혹은 조화를 하는 것을 연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자와 청자가 만나서 언어 활동을 주고받는 구체적인 상황에 노골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상황에 설정되는 그런 과제와 그에 따른 언어 활동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에 식구들과 나누는 대화, 회사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일면식도 없는 이성과 맞선을 보면서 나누는 대화, 처음으로 만나는 뒤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기업고 그를 불러내 따지기 위한 대화,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사와 만나 의논하는 대화,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불특정한 시민들 앞에 정결 발표를 하는 언어활동, 법정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본인, 증인들 사이 이루어진 대화,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언어활동,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려는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애처로운 언어활동, 헬즈맨으로서 바이어를 만나 최대한 유리한 쪽 상품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대화 상황, 결국에는 날카롭게 번뜩이는 칼을 겨누고서 살기 등등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온갖 종류의 온갖 방식 언어활동, 아까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랭귀지 게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식 언어활동 상황 내지는 대화 상황에서 주어지는 단순한 혹은 복합적인 그리고 노골적인 혹은 암시적인 과제들을 맞닥뜨린 상태에서 그에 최대한 걸맞은 언어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황과 뭐죠? 주체의 어떤 그런 큰 두 가지 말하는 조건들이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언어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쯤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언어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갖다 놔도 무슨 언어 활동 상황에 처하더라도 거기에서 너끈히 막 그 문제 없이 다 뭡니까 처신을 잘 한다 그러면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게 되면 인간의 존재가 뭘까? 다름 아니라 말하는 몸이다. 우리는 그동안 나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다 라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보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존재, 내 자신을 말해주는 거고 방금 말한 문화적인 내용도 몸에 다 말하자면 축적되어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건데 그때 이제 말하는 몸 말하는 몸이라는 조언은 우리 인간의 몸이 처음부터 대타적인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타인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말을 갖다 혼자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나는 혼자 집에서 방 안에서 혼자 잘 하는데 나 혼자서 심심하면 더군다나 소리 내가 막 하는데요. 이런데 지하철 그때 타가지고서 요즘 약간 이상하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뭡니까? 전혀 자기 말을 갖다가 누가 듣는다는 그것도 없고 혼자서 그러니까 막 자세히 들어보면 뭔 말하는지도 잘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막 말을 갖다가 실제로 음성을 내뱉으면 뭡니까 이제 이거죠. 혼자서 그냥 속으로 뭐 그런 거 있으면 똑똑 다른데 그걸 진짜 바깥으로 말을 내뱉으면 그야말로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가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인 언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트겐슈타인이 아까 언어 게임과 규칙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상적인 언어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말하자면 좀 특이하게 아예 독특하게 취급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타적이다. 타인에 대해 있다 그 말입니다. 대타적이다. 우리 인간 자체가 늘 대타적이다.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자성과 대타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어를 갖고 생각해 보면 대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타적이랄 때 그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대타성이 근본적으로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말. 다만 이 말이라고 할 때에 직접 음성으로 나오는 부분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눈빛, 표정, 동작 이런 게 몸짓 등등도 다 포함해서 말이라고 하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바디랭귀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말이란 항상 타인 혹은 타인들을 복수를 향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몸은 그 자신의 몸을 고착하는 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그대로
그냥 자기 자신 기꿀도 한다면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죠.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보면 나를 표현한다. 표현하면서 나를 더 강화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 몸이 왜 근본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니까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타적이라 할 때 이 대자가 위에서도 되고 상에서도 되고 또는 무슨 대에서도 되고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향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대타적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몸은 그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몸이 아닙니다. 즉 오로지 그 자신이고자 하는 몸이 아닙니다. 말하는 몸은 몸 자신이 분명 자기 자신이긴 하나 바로 그 자기 자신임을 통해 자기 자신이 뭐죠? 자성이라고 우리가 했죠. 대타성과 대비해서 자성이라고 했다. 자기 자신이고자 한다는 몸은 항상 자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성을 통해 자기 자신이긴 하나 바로 그 자기 자신인 자성을 통해서 이미 늘 자기 자신이 아니고자 하는 대타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좀 묘한 대목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몸이 무조건 대타적이만 한 것은 아니죠. 각자의 몸은 여전히 각자의 몸, 여러분들 다 자성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한번 건드리면 큰일 나지 않아요. 한번 건드리면 깜빡 나요. 그렇다고 해. 그러니까 각자의 몸은 자성적인 겁니다. 몸은 자성적이면서 대타적이고 대타적이면서 자성적입니다. 이걸 그런데 조금 더 시간나게 말하면 몸은 스스로 임으로써 즉 자성임으로써 자성적임으로써 대타적이고 대타적임으로써 자성적입니다. 왜? 자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뭐였죠? 대타성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예 나라고 하는 게 없는데 뭐 남을 향해 있다, 남을 위해 있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또 이 중요한 것은 자성은 대타성이 없어도 성립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듭니다만 절대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 할 때 우리 말하는 몸 이게 된다. 말하는 몸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타성을 띠는 거다 이겁니다. 말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몸의 자성은 한편으로 침묵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대타성은 말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침묵과 언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문학에서 대단히 이게 중요한데 특히 근데 여러분들 모리스 블랑쇼 이런 모리스 블랑쇼 처음 듣는다 싶은 분은 지금 당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모리스 블랑쇼. 모리스 블랑쇼가 프랑스 최고의 말하자면 문학 이론가이자 철학적인 깊이가 가장 강한 문학 이론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블랑쇼라고 하는 인물이 1907년생쯤 됩니다. 7년생. 1907년. 살기를 한 93년까지 살아있었어요. 하여튼 1907년생쯤 됩니다. 이 모리스 블랑쇼는 침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학에서. 특히 이제 이런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자면 문학의 공간이라고 하는 제일 유명한 지금 문학의 공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진지해진다는 느낌이 받으셨어요. 나는 너무 좀 무게가 가벼운 거 아닌가 싶으면 이 모리스 블랑쇼의 문화의 공간을 쫙 읽으면서 거기에서 들어있는 뭔가 좀 그 느낌들을 쫙 제가 마치 나의 것이냐 운명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갑자기 좀 무게가 있는 것 같고 이럴 정도로 대단한 책이 문학의 공간. 이 침묵. 하지만 몸은 침묵을 지킬 때에도 이미 늘 그 침묵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성적인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언어적인 크게 넓은 의미로 언어적인 어떤 뭐가 있다.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이미 늘 그 말로서 침묵을 깔고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떠듭니다만 떠드는 거는 뭐죠? 말은 뭡니까? 현행직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서 지평과 대상, 해가지고 대상과 지평 구조를 갖다 얘기했는데 이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배경에 깔려있고, 그죠? 또 은폐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그러나 암시적으로 뭐죠? 늘 지평에서부터 힘이 대상으로 미쳐가지고서 대상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말은 가만히 보면 현행적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당장 무슨 액츄얼하게 이루어집니다. 액츄얼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선형적이죠. 선을 따라서 가잖아요. 시간적이잖아요.
예? 시간적이지요? 그런 말이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시간적이지요? 그런데 그럼 시자가 제일 먼저 말한 것 같죠? 시간적이지요? 이럴 때 시자가 제일 먼저 말해졌고 요자가 제일 마지막에 온 것 같잖아요. 그럼 시자가 제일 먼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요자가 말하자면 그게 붙여져 가지고 의미를 갖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락강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이지요? 할 때 요자가 앞에 시자의 의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꾸로 다시 돌아가지고 회귀를 해서 락강입니다. 누비땀이라는 말을 합니다. 누비땀 큰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뭔고 하니까 말을 갖다가 제가 지금 강의 시작이 좀 됐죠. 한 20분 지나갔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자꾸 말 듣다 보니까 뭡니까? 아까 앞에 했던 말이 조금 의미가 아까 이해할 때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발생하는 것은 기표는 앞으로 막 도망칩니다. 앞으로 시간 따라서 기표는 쭉 그냥 나가고 있는데 기의는 계속 뒤돌아서 가지고서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이런 걸 유비땀 개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재밌는 말씀 이런 거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게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는 사랑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또 내 사랑 안 하는 모양이네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서 생각해 보니까 너를 굳이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고민이 되는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면서 자꾸 나가. 그래서 이 새끼 사랑한다는 거냐 사랑하지 않는다 빨리 결론만 말해라 싶은데 사실은 결론만 말해버리면 그 결론이 너무 애매해질 수도 있는 한편으로 또 말을 많이 하면 애매해지는 것도 있지만 결론을 빨리 내림으로써 애매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뭔가가 이야기해서 기의와 기표 이럴 때에 기표는 앞으로 내다 기의는 계속 뒤를 훔쳐보면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성리 말해서 기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대단히 이제 전문적인 락강 이야기인데 그거 밑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밑담이라고 누빈다는 게 있죠. 바느질 할 때 누비는 거 누비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찌하면 바늘 여기서 올려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럼 갔다가 뒤돌아오잖아요. 뒤돌아와야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이게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있죠. 여기 이제 하는데 아이고 나온 김에 왜 딱 쉬운 왜 딱 쉬운 요분이 이제 어느 문제에서부터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냐니까 기의가 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표가 자꾸 내달리면 뭐죠? 또 뒤로 와서 다시 봐야 돼요. 요게 딱 뜻인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자꾸 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여러분들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전혀 의미가 안 오는데 이러면 저로서 참 난감하지 않아요. 떠들고 있는데 전혀 의미가 안 온다 이러면 참 난감한데 자꾸 강의를 들으면 또 아까 생각했던 그거하고 또 다른 뭐가 자꾸 또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의미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진다. 액츄라고.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결정이 안 되는 것도 되지만 뭔가 지금 이야기인 것은 지평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평을 생각을 해보면 말을 하는 것은 액츄얼한 지금 현행적인 사태인데 그러면서 리니어라는 레슨을 타고서 막 나갑니다. 기표적인 측면이죠. 나가는데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고 할 때는 뭔가 바탕에 지평이 잔뜩 작동하는 상태에서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지평 부분에 우리가 침묵이라는 걸 갖다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때 그 바탕에 침묵이 깔려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뭐라 합니까 책을 읽을 때는 뭡니까 행간의 뜻을 읽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텍스트 책을 읽을 때는 뭡니까 행간의 뜻입니다. 행간은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행하고 행 사이에 뭡니까 하얀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그 행간을 읽는다 그럴 때 안 써진 아무것도 없는 그건 뭐 써지가 있나 하니까 침묵이 써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면은 지금 종이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그죠? 삶 전체로
확장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평적인 부분이 끌려 들어와 가지고서 실제 말의 의미를 갖다가 아마는 이게 미결정적으로 결정하고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설 데미안 사건 이런 거 중학교 때 읽을 때하고 대학 들어가서 읽을 때하고 전혀 다른 뭐가 나온다니까. 이건 이제 그런 부분. 아무튼 침묵은 달리 말하면 침묵은 말하는 침묵이고 말은 침묵하는 말이다. 이렇게 또 그럴듯하게 뒤집어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참 이상한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말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는 내가 아닌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저도 안 되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제가 막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같으니까 저절로 그냥 막 순간적으로 막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많이 보면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보면은 말의 속도를 보거든 거죠. 생각 안 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막 말하는 것 같죠. 말하는 기계가 저는 강의가 말하는 기계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기계 정도 되면 한 2시간을 말하는 기계처럼 빠바바바 쏟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랬을 적에 보면 자동기계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자동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뭔가가 있어갖고 말을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시끄럽고 집에 갈 때 뭔가 후회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만났고 말했을 때 그것도 나이 들면 후회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회해본도 소용이 없다고 또 그 다음에 또 20대 되면 또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후회할 함직한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그걸 한 20년 이상 반복하다 보면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없고 그 다음 집에 올 때 아예 그냥 신경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옵니다. 또 그렇게 후회할 말 또 뜯을 건데 지금 후회한다고 다음에 안 뜯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욕도 먹고 또 할 수 없이 욕도 먹고 미안하다 보고 뭐 이래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또 요령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러고 보면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일일이 검토해가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할 수도 없고 의식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뭐죠 순간순간 막 평가도 들어가는 느낌 들긴 하는데 결국 보면 말은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이상한 놈이 내 속에서 막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생각해보면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은 내 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던 것을 주어진 상에 맞추어 적절하게 선택해서 끄집어내고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하지만 그 말이 내 속 어디에 있는가를 곰곰이서 어디에 있다가 기어나오는 생각해보면 있는 장소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정신 속에 있겠지 머릿속에 있겠지 뭐. 정신은 두뇌를 아무리 뒤집어도 그게 낱말 한 개라도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고 정신에 있다 칩시다. 정신에 나 말들이 빼곡히 있다 칩시다. 어디에 있는 정신이 어떻게 있겠네. 백과사전이 들어있는 거고 내 나름의 의사전이 정신 속에 다 있다가 상황에 맞춰서 튀어나오는 건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속에 된 것 곰곰이 생각해 도대체 내 속 그 어디를 도무지 집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멜로폰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낱말을 알고 발성하기 위해 그 낱말을 포상할 필요는 없다. 낱말을 떠올려서 그 낱말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떠오르는 동안에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지금 조금 이렇게 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 낱말을 갖다가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표상을 하고 떠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말더듬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말더듬이가 꼭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낱말을 생각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화 때문에 말더듬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생각 먼저 하잖아요. 아까 낱말 선택, 표현 방식의 선택 그랬는데 이 선택할 때 시간이 걸리면 상대방이 기다려줍니까? 그렇게 기다려줄 때 뭡니까? 시간 걸리는 것도 전부 다 말로 얘기해요. 아까 침묵이 말이라 했잖아요. 제가 왜 머뭇거리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죠? 다 의미를 그 말을 하듯이 말에 대해서 의미를 막 부여하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요. 표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낱말의 분절적이고 음성적인 본질을 내 몸의 변조 중의 하나로
그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이 말로 바뀌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도 뭐 선명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죠. 선명한 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다르죠. 그 몸이 말을 할 때에 변조돼 나타난다. 미리 조금 이야기하면 소리가 다 다르죠. 왜 다른 거냐? 이놈아 뭐하고 이놈아 뭐하고 이놈아 뭐하고 또는 뭐 이놈아 뭐하고 몸이 다른 겁니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아오면서 몸이 자꾸 바뀐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몸을 어떤 방식으로 두드리냐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몸이 목소리로 바뀌어 나온다. 이렇게 변조 중에 하나가 내 몸의 가능한 활용 중에 하나가 내가 소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 몸에 가능한 활용 중에 하나가 무슨 재산처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의 어떤 역량으로 갖고 있다. 역능. 나는 사람들이 내 몸을 찌를 때 내 몸을 사람들이 찌르는 그곳으로 가져가듯이 남말에게로 나를 가져간다. 누군가 나에게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따라서 내 몸에 어딘가에 그 낱말이 나올 법한 곳에다가 내가 찔러가지고 그 낱말이 내 몸이 그 낱말로 변조되어 나온다. 이런 이상한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낱말은 나의 언어적인 세계의 어떤 지점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 언어적인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 언어적인 세계가 사실은 몸 세계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낱말은 내가 구비하고 있는 장비의 일부다. 근데 이때 내라 하는 것은 내 몸이 구비하고 있는 장비. 나는 오롯이 낱말을 나에게 재현할 수단, 즉 낱말을 발음할 수단을 갖춘 낱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낱말을 발음할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낱말들이 뭐죠? 몸에 잔뜩 이상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신비한 방식으로 몸에 잔뜩 배어 있는 겁니다. 이놈아가 이런 소리를 내는데 어째서 이놈아를 부르니까 이런 소리 나는지 설명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보니까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고 설명하려면 엄청난 음향 연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은 이놈아들은 구조가 균질적이잖아요. 균질적인 어떤 거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 된다지만 우리 몸은 엄청나게 뭐 다질적이고 그죠? 다공적이라는 말도 쓰는데 다질적이고 다공적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요. 뭔가 구멍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계속 그런 어떤 질적인 부분, 몸을 갖다가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갖다가 어떻게 탁 바깥에 자극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몸 전체가 딱 그거에 맞춰서 목소리를 탁 내는 겁니다. 낱말도 선택하고 이렇게 낱말로 바뀐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예술가가 그래서 자기가 작업하는 작품이 재현되도록 하는 수단만을 갖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근데 그림을 갖다가 누군가 그린다 칩시다. 원래 그 그림이 그 예술가의 몸 어디에 있었는데 정신에 있다가 그 그림이 확 나온 거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술가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량, 수단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림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전혀 아니고 베토벤이 아무리 작곡을 잘한다 하지만 모차르트가 아무리 또 순식간에 작곡을 했다 하지만 그 음악 자체가 원래 막 갖고 있던 거라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 이상하게 음이 떠오르면 그 자체로 그냥 막 연결해서 음이 떠오르고 해가지고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교향곡을 3일 만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썼는데 그 3일 뭐 하는데 걸렸느라고 악보 쓰는데 3일 걸리고 우리 생각에는 미리 음악 다 되어 있으니까 악보 쓰는데 3일 딱 걸리는 그게 교향곡을 만드는데 하나의 교향곡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베토벤 운명 하나 작곡하는데 5년 걸렸다 하는데 모차르트는 3일 만에 썼으니 그 교향곡의 가치가 있겠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만 아무튼 그 교향곡을 쓸 때도 그겠습니까? 이미 곡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써나가면서 완성되는 게 막 만들어지는 거죠. 써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다 그 행동을 갖다 연습할 때 배우가 뭐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해가지고 딱 하니까 동선등등하고 거기에서 뭐 배우의 상대방 배우의 이유까지 다 해가지고
막 떠오르면 그냥 표상이 그게 막 자동으로 탁 되면서 예? 파노라마처럼 탁탁탁 지나가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한다. 그럼 행동 연기가 되겠어요? 연기를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됐다 그렇게 미리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면 그거에 맞춰서 그 설계도에 맞춰서 내가 연기하면 연기가 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바둑의 바둑을 공부하다 보면 정석 공부있죠. 바둑 정석. 정석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고수가 되려면 그 정석을 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뭡니까? 내가 아는 정석은 다 알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정석을 많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정석대로 뚫려고 할 것이고 또 어느 순간 뭡니까? 상대방이 그걸 다 읽고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석을 읽고 초정석이란 말도 나오고 이러면 정석을 잊고 뭐죠? 매 순간 뭡니까? 그 순간에 맞추어서 행동 수를 다시 임시 변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현행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묘한 부분입니다. 마치 순간인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지평들이 막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 가면 저절로 말 안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말 안 하는 것도 말이거든요. 말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 내 몸이 매 순간 말로 빚어진다. 말로 뭡니까? 변조되나 매 순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상황이 내 몸을 말로 변형시키는 힘을 지닌 것으로 여기게 되고 상황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주체인 것 같은 오히려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점이면 상황이 말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말을 자꾸 하도록 하는 거 보니까 상황 자체가 말로 되어 있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말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면 내 속 어딘가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 속 어디쯤인가에 그 말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 속 어디쯤인가에 말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 어디쯤이든지 어디인가를 지목할 수도 없고 심지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요컨대 말은 내 속 어딘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 속 어딘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괴물과 같은 존재다.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되게 묘하게 그래서 괴물이라는 말이 이쪽에 보면 이상한 지성적인, 논리적인, 개념적인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상한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말하지 않는 사람 해도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람, 근본적으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몸 그랬잖아요. 나는 내 몸이다. 몸이 곧 인간인데 그 몸은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말하는 몸이다. 말하는 몸은 아까 뭐랬죠? 대타적인 존재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상황을 벗어난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죠? 대타적이라고 하면 상황 속에 타인이 있게 말입니다. 네? 그런 생각해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뻔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하고 보면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묘하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 몸이라고 하는 독립된 나를 항상 생각하는 데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뭡니까? 몸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거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 분리되어 있는 거 보고 말하자면 이 몸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걸 보고서 어떤 기본적인 존재론적인 생각을 갖느냐면 원자론적인 생각을 갖는다. 원자론.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A와 B의 관계가 있고 A와 B와 C의 관계가 있고 A와 C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A와 B의 관계와 C의 관계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뒤늦게 관계는 뒤늦게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에 그래서 즉 그것은 뭐냐니까 자성만 자꾸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성적인 부분은 몸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오히려 그런데 대타적인 부분이 있죠. 관계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눈에 보입니까? 이게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조용하니 보이는 건 뭐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물만 보일 겁니다. 그 관계는 눈에 잘 안 보이죠. 그 관계는 뭡니까? 느낌, 딱딱 느낌. 그래서 인지적인, 시각적인 인지만, 물론 시각을 갖다가 넓혀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느낌과 결합시켜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본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늘 말하는 자, 즉 말하는 몸입니다. 몸은 이미 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몸은 상황을 벗어나서는 현존할 수 없습니다. 즉 몸은 메르봉테의 말처럼 상황에 처한 몸입니다. 근본적으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이나 말하는 몸이라는 거나 상황에 처해 있는 몸이라는 거나 이게 사실은 같은 겁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준다. 네? 말을 하고 가만히 있어. 어떤 상황에 가 있다면 말을 하고 가만히 있어. 엄청나게 말을 하고. 예를 들어 근데 어떤 중간 중에 좀 우리가 술 먹는 걸 좀 좋아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술 먹을 때 다른 인간들은 막 말을 하는데 그 말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안주만 먹고 있으면서 안주 축 내고 뭡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관찰하듯이 그렇다고 한마디 말도 안 해. 거의 뭐 30분 이상을 갖다가 가만히 있는 집이 있어요. 집에 가서 못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니까 술 먹은 아들이 술 취해가고 한 말들 있잖아요. 일일이 기억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 고놈이 이라더라 저라더라 그 그년이 이라더라 저라더라 막 이런 이야기가 커지고 막 이러는. 그래서 그런 인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합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인데 이런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과 말 그리고 상황 세 가지죠. 이 세 요인은 근본적으로 한데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에서 엄격하게 융합지어짐으로써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통일된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즉 싹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딱 정확하게 기의화된 건 없다. 그런 기의는 없다. 깔끔하게. 그런 걸 갖다가 좀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이 말하면 그 뜻이 정확하게 내 속에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위치 지어져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좀 감정적이고 욕망적인 것 혹은 충동적인 이런 것들이 좀 약간씩 들러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맛에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건데 그게 쏙 빠져버려. 순수한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개념적인 말만 딱딱딱딱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철저히 지성주의적인 말 습관 그런 인간 만나면 진짜 재수없어요. 지금 진짜 재수없습니다 이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학술적인 말도 아니잖아요.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재수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했습니다. 그때 재수없다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강의가 공감이 되죠. 대충 그런 걸 뭡니까? 알아서 재수없음이 뭔가 재수없다는 말이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대충 하고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근데 뭐 E = mc제곱 E = mc제곱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 곱하기 빛속도의 제곱에 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온다. 이래서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이렇게 계산을 지금 내는 거잖아요. 그때 말하는 질량이라는 게 뭡니까? 라든지 그때 빛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질량하고 관계되고 에너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건님 거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런 거는 말하자면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다 정치하게 딱 됩니다. 이런 언어를 갖다 말하려면 자연 언어라고 하지 않고 인공 언어라고 합니다. 인공 언어는 대체로 여러 언어들 중에 여러 가지 아까 랭귀지 게임 있다고 했는데 가장 말하자면 랭귀지 게임 중에서 아주 은밀하고 정치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논리적 개념적으로 엄격한 그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인공 언어라고 합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수학입니다. 수학. 뭐 fx 자꾸 이런 거 뜻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미분이다, 미분계수다 이러면 그것이 무슨 개념이다. 그 개념을 딱 알아야만 그 다음부터 그래서 수학을 할 때 뭡니까? 정의가 딱 들어가고
거죠. 복리가 제일 처음에 정리를 딱 합니다. 선은 뭐다, 점은 뭐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뭐죠? 그 정리를 바탕으로 복리를 만들어내고 복리를 바탕으로 뭐죠? 정리를 만들어내고 피타고라 정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만들어내고 그 정리를 끌어모아갖고 하나의 수학적인 개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게 깔끔한 겁니다. 물론 아무리 깔끔해도 그것이 완전한 자기 완성적인 어떤 체계를 갖다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 괴델이라는 인간이 또 괴물같이 생긴 이런 괴물같잖아요. 괴델. 그 괴델이 무한전성의 정리를 해가지고 증명을 해결했어요. 수학은 그 자체로 절대로 완벽한 정합적 체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인공언어라고 해가지고 진집 기의 자체를 갖다가 최대한 뚜렷하게 하려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배들 이야기한 거는 거죠. 제 아무리 뚜렷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려있는 불완전한 체계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해버리면 그것도 일정하게 뭐죠? 깔끔한 것도 완전히 깔끔한 건 아닌 것이죠. 이런 식의 이야기. 그 외에 자연언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쓰면서 말하는 자연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기의가 절대로 가끔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몸, 말, 상황 이런 것들이 뭐죠? 말은 뭡니까? 몸과 상황이라고 하는 때려야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경계를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몸은 더군다나 뭐죠? 살아오면서 쭉 축적된 아까 이야기한 문화들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 의미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해서 어깨가 윤곽 지워지면서 본드들이 전혀 통일된 의미를 찾아내는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몸과 상황이 워낙 엄격하게 윤곽 지어진 상태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뭐죠? 소리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이때 과연 말은 어디를 향해 울려 퍼질까? 그저 상황을 향해서만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몸을 통해서도 울려 퍼집니다. 울려 퍼진다라는 말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 울려 퍼진다는 말하고 관계는 울림하고 비슷한 게 떨림입니다. 떨림.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또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음을 좀 할 줄 몰라서 떨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기초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체 할 때하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 좀 했습니다. 왜 몸앳 반성하면서 몸앳이라는 말을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몸이라는 말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몸체라고 하면서 몸 대신에 신체 이럴 수 있는데 신체라고 말할 때의 그 울림과 떨림하고 몸 그때의 울림과 떨림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소리가 내 몸을 갖다 울리잖아요. 내 몸을 울리는 방식이 신체 그때하고 다르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상황 속으로 내가 말하는 지금 내가 강의하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 이제 상황 속에 울려 퍼지면서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에 막 가닿겠죠. 가닿는데 나는 다 튕겨냅니다.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어쨌든가 여러분들이 몸에 아까 멜로봉디가 뭐랬습니까? 몸을 찌르면 거기에 내 손이 가듯이 이거 찌르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래 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니까 말이 여러분들에게 탁 전달되고 울려가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그 말에 맞추어서 반응을 한다 이겁니다. 반응을 한다. 그게 다 울려 퍼지면서 스며들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만 스며들 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 전체 울려 퍼지는 게 아니고 말하는 자기 자신의 몸에도 뭐죠? 울려 퍼지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전혀 못 듣게 되면 뭡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농아들 있지 않습니까? 농아들이 대부분 벙어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농아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벙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듣지 못하니까 상대방 말이 들어와야 자기 몸에 뭡니까? 그 말이 서서히 뭐죠? 배어들고 몸이 그 말에 맞춰서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가지고서 그래야 몸이 목소리로 변조돼 나온다 이거죠. 아까 빚어진다 이거. 그런데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로 바꾸실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몸짓 이런 거는 이제 있죠. 왜냐하면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엄마가 자기한테
밥 먹으러 오라고 막 이렇게 할 때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이렇게 하는 걸 할 때 그 다음에 전체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 어떤 내 몸에 어떤 반응을 준다, 그런 걸 뭐죠? 암암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행동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말하자면 바디랭귀지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보면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말은 몸을 통해서도 울려 퍼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화자의 몸뿐만 아니고 청자의 몸뿐만 아니고 화자인 자기 자신의 몸에도 울려 퍼진다. 말은 울려 퍼짐을 통해 몸과 상황을 한 통 속의 울림통을 만듭니다. 그런데 기실 말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울림통이 몸과 상황에서의 울림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말하니까 당신 몸에서만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몸에서 말이 빚어진다 할 때는 제가 말을 할 때는 선생님 당신 몸에서만 말이 나오는 거다, 낭말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제가 말을 하는 데는 벌써 이미 뭡니까? 전체적인 상황 속 상황의 울림이 전달돼 가지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몸에 몸에 그 들리는 방식과 결합돼 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눈빛을 짓고 있고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이런 정말 뜻이다. 비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지금 이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 좀 많이 편한데. 아무튼 이 전반적인 그게 여러분들의 눈빛, 표정, 상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내 몸에 뭡니까? 오잖아요. 오니까 내가 살아온 내 몸의 어떤 그런 말에 관련된 내 몸에 떨리는 방식 이거하고 뭐니까 같이 충돌하고 좋아 이래 돼가지고서 말을 한다. 그래서 말을 한다 할 때 뭡니까? 자 강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높낮이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진포 이런 것들이 리듬 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율되면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고 하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몸 말하자면 몸의 그 울림 이렇게 일종의 조율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몸 그리고 상황은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울림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몸과 상황의 울림이 비분절적인 울림이라면 말은 분절적인 울림입니다. 분절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뭐죠? 좀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 나누어지면서 배치가 되어 있다. 배치되면서 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분절적인 울림. 그래서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고 막 뭐 문법적인 이제 부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어떤 또 음소 계산이죠. 음소, 형태소 사는 거 이런 거 좀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다 보고 갈 적에. 음소, 형태소 사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낱말, 그 다음에 또 뭐니까 문장도 또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복합 문장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분절에 말하자면 형태들이거든요. 분절. 몸과 상황의 울림이 전반적이고 입체적이라면 말의 울림은 선형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따라. 분절적이고 선형적인 울림의 말은 비분절적이고 입체적인 울림이 몸과 상황의 울림을 미세하게 구분해서 그 리듬과 강약 등을 고려하여 시간의 선을 따라 정교하게 배치합니다. 그때 몸과 상황의 울림은 말의 울림인 음소, 형태소, 낱말, 문장, 복합 문장 등으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몸과 상황의 울림조차 그러한 음소, 형태소, 낱말, 문장, 복합 문장 등의 말 울림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냐 착각하기다. 김춘수 시인이 꽃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름을 뭡니까? 붙여주기 전입니까? 이름을 부르기 전입니까? 붙여주기 전. 하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이래서 그때 그 몸짓 꽃 클 때하고 꽃 하기 전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꽃을 보면서 꽃이라고 말을 안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상들도 또 여기 딱 보면서 칠판 안 하기가 쉽지 않죠? 칠판 안 하려니까. 여기서 뭔가 울림이 색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울림이 나타나요. 요런 놈하고 환경 맺어가지고 그 울림이 또 좀 조율이 되고 또 달라지고 전체 분위기를 통해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울림이 각각의 대상이 나름대로 울림을 갈 수도 있고 다른 관계에서 또 새로운 울림을 갈 수도 있는데 칠판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칠판이 내 앞에 뭐 예컨대
7m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울림들이 상당히 배제되고 약화되고, 그죠? 약한 내지는 배제 싹 되면서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뭡니까? 좀 빈곤해지죠. 뭔가가. 울림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에 대한 다음 같은 멜로동티의 운명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몸은 어떤 운동적인 본질을 외침으로 변환시킵니다. 몸은 낱말의 분절적인 스타일, 음성적인 현상으로 전개하고 그가 다시 취하는 이전의 태도를, 이전에 있었던 태도를 다시 취하면서 그 말입니다. 과거의 파노라마로 전개하며 운동의 의도를 실제적인 운동에 투사한다. 몸은 자연적인 표현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 비슷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존하는 그와 나의 공동적인 상황의 울림을 바탕으로 내 몸의 울림과 그의 몸의 울림을 조율, 말을 주고받는다는 울림을 서로 조율.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뭐죠? 내 말을 바꾸고 톤을 바꾸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 이래 하는데 상대방이 아니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차분하게 나와요. 하면 약간 딱 받아가지고 더 신경질 날 것 같은데, 아니 상대방이 오늘 차분하게 나오니까 내가 너무 과함지고 나가다가 완전히 불리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생각 자체가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그래서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참 생각해 하면서 목소리를 딱 한 톤 딱 맞춰가지고 뭡니까? 나도 상대방이 어떤 울림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나도 조율을 해가갑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어떠냐, 눈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죠? 나도 눈빛 표정을 갖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눈빛 표정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대략 여기서 조금만 느낄 뿐이죠. 그래서 내 눈빛 표정은 어디에 있는 거니까 상대방의 눈빛 표정에 나타납니다. 반영되는. 말하자면은 멜로동티가 그런 말을 한다 했죠. 각각의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나는 모든 다른 나들의 교차점이 되는 걸 했는데, 이걸 약간 응용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 곧 내 얼굴의 거울입니다. 실제로 내 얼굴은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거울 보면 되잖아요. 거울에는 내 말고 다른 인간이 없잖아요. 거울 속에 내가 여러분들이 거울을 쳐다볼 때 그 속에 다른 인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물론 거울 속에 있는 그 인간을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내가 평소에 활동할 때 내하고는 다른 나를 보죠. 그래서 타인처럼 느끼기도 해요. 나를 거울 속에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흔히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담화 상황 혹은 대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짓는 눈빛 표정 이런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 눈빛 표정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빛 표정이 바로 울림입니다. 저 사람의 울림이 왜 저렇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내가 그렇게 울렸기 때문에, 그럼 이상한 특정하게 울리다 보니까 제 양반한테 그렇게 나타나는데 제 양반은 자기 나름대로 내 울림을 받아들여갖고 조율을 해서 눈빛 표정을 그렇게 지을 거란 말이죠. 말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또 그걸 뭔가 받아가지고 또 조율하고 서로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가면서 하는 거죠. 즉 울림의 교환인데, 교환만 아니라 뭐죠? 조율. 울림을 교환하면서 조율해가지고 순식간에 하는 것이 말을 주고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굳이 울림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자꾸 어느 데는 워낙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논리적인 것, 개념적인 것, 그 다음에 의미 혹은 규학적으로 말하면 기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흔히 기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울림의 미시한 차이, 리듬의 차이, 미시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강도의 차이, 이런 게 있잖아요. 속도의 차이. 가끔 가다가 말 안 하고 조금 0.5초 이런 식으로 딱 멈추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리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하자면 언어 소통에서 핵심적인 바탕이에요. 그 부분을, 그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해버리면 사유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사유를 생각하게 되면 사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 말하자면 질서 지어진다 이렇게 되고, 말을 주고받는 것은 개념을 주고받는 것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감정을 빼야 된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욕망적이고 이런 부분 다 가능한 빼못 했던데, 아까 그거 다 빠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정말 재수없는 거라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비정상적인 인간들만 할 수 있는 짓입니다. 모든 감정을 다 빼고 순수하게 수학적인 말을 하듯이 일상적인 자연적인 말을 해요. 톤도 크게 갖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감정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것은 안 하려고 중립적인,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단어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개새끼 크는 거하고 강아지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는 뭐 관료, 공무원, 그죠? 공복사고, 얼마든지 다르게 부를 수 있는데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관료라 할 때 벌써 느끼는 권위적인 게 딱 있잖아요. 공무원 그럼 좀 중립적이죠. 근데 공복 그런 말도 있거든요. 모두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 공무원이 좀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지성주의적으로 관료가 해가지고 관료란 말 절대 쓰면 안 되고, 공복이란 말도 쓰면 안 되고, 오로지 그런 말이 나올 때 공무원이라는 말로 일관하자. 맥락상 관료라고 말해야 딱 적절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공무원으로 바꿔버려요. 그 외에 모든 낱말들 그런 방식으로 막 바꾸려고 노력한다 칩시다. 그 인간은 진짜 골치 아픈 인간이고 실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중립적인 의미를 주고받으니까 대화하는 의미거든요. 이 울림을 주고받아요. 그 울림이 미실하게 믿음을 타고 우리는 그걸 주고받으려고 사실은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물론 그 울림하고 무관하게, 근데 이거 얼마입니까? 물건 사러 갔을 때에 물건 파는 사람이 울림을 살라고 가는 거 아니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울림이 빠진 방식의 언어 생활을 갖다가 언어 생활이 줄을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비문화적입니다. 문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울림을 바탕으로 한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어디가 그랬죠? 그의 말은 샤페지 인용문, 중간 인용문 밑에 두 번째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현존하는 공동적인 상황의 울림을 그의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울리는가를 그가 분열적 선언적으로 변형시켜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그의 몸은 그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획득한 복잡 민묘한 그 나라의 울림통으로 작동합니다. 현존하는 공동 상황의 울림과 그의 몸의 울림이 충돌 조화하면서 발현되는 새로운 울림이 바로 그의 말입니다. 현존하는 그런 말은 지금 당장 주어진 상황입니다. 공동 상황이란 말은 뭐죠? 항상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있게 말을 하니까 상대방과 내가 공동의 상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동 상황이란 말을 합니다. 현존하는 공동 상황의 울림과 그의 몸의 울림이 충돌 조화해요. 그래서 새로운 울림이 그의 말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의 몸의 울림과 공동 상황의 울림이 결합되는 가운데 그의 말을 통해 새롭게 발현된 그 새로운 울림에 또 다시 몸 전체로 반응하는 거죠. 그의 말을 듣고서 생겨나는 내 몸 전체의 반응에는 세 가지 울림, 즉 그의 몸의 울림, 공동 상황의 울림, 내 몸의 울림,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내 말이 나옵니다. 이런 내 몸의 전체의 반응, 그의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립니다. 이게 서로 울림이 잘 통할 때 이해됐다 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액면가, 흔히 말하는 기의적인 액면가를 딱 이해한 걸 갖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이 말이 뭔지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가 전혀 안 됩니다.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요새 뭐 사실은 내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한 끼도 못 먹고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 듣는 사람이 그래서 뭐 어쨌든 말은 고생했네. 그래서 이래 돼버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전혀 돈 빌려달라는 말 안 해도, 그죠? 그렇게 막 말할 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좀 기다려봐라, 내가 연락할게. 이때는 뭡니까? 돈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뭡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돈을 좀 빌려줘야 되겠구나. 돈 빌려달라는 말이구나.
전혀 말 안 한 대목이야. 그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그게 이해되는 거죠. 사실은. 질문입니다. 아니요, 없기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하루 들면서 질문하는 거 같아요. 뭔가 지금 피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이와 같이 서로 울림이 전혀 다른 방식, 몸집도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는 거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야 그 맛에 또 말을 주고받죠. 이심전심 그런 거 있잖아요. 연마시 중에 미소하고 뭐 이심전심하고 뭐 이런 거뭐 말할 필요 없다. 배운 안 하고 나오고 그냥 토문비만 봐도 다 아니까 이런 관계도 있다. 그죠? 그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안 맞는 것도 좀 올려가지고 말도 좀 주고받고 어긋나도 바꾸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욕망과 결합되어 있는 우리의 행동 자체가 바로 그러한 울림이라는 사실. 따라서 행동에서부터 이미 말이 성립한다는 사실로 놓쳤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의 몸의 울림, 공동사의 울림, 내 몸의 울림 등이 근본적으로는 보면 있습니다. 위 상층에서 보면 드러난 표면에서 보자면 의미도 있고 사유도 있고 등등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천적으로 보면 뭐냐 하니까 그게 바로 감각 욕망적인 울림입니다. 하이데거는 이해한다 같은 말은 뭐냐면 끌어올리는 것. 스팀뭉이 이제 뜬다는 뜻이에요. 스팀뭉. 독일 말로 그래서 음성이 스팀맥. 이 스팀뭉 그런 것이 이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하이데거 이해에 대한 생각은 바로 방금 우리가 분석한 울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멜로퐁티가 제시하는 바 말과 몸의 관계에 관한 통합 운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럴 줄 알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강의로 내리는 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못한 건 되게 자습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되고 제 허리도 좀 아프고 해서 대략 중간 부분은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6페이지에 목요로 본 말과 사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에 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좀 대체로 그렇죠. 예를 들어 언어에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게 근데 통사론 그런 게 있죠. 통사론은 이제 언어의 문법적인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게 통사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사고 소리에 관계된 어문론 그런 게 있죠. 어문론 그런 게 있고 통사론 그런 게 있고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화용론 그런 게 있죠. 화용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화용론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회철학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화용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말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또 이제 연구 중에 하나가 의미론 그런 게 있고 말의 의미론. 그래서 이제 뭐냐니까 다시 보면 통사론, 어문론, 화용론, 의미론 이렇게 크게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걸로 되어 있죠. 의미론은 이제 뭔가 하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기다, 뭐 기표, 기할 때 기의 이런 말을 할 적에 한편으로 소시르가 기표, 기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의라고 하는 것은 기표의 차이의 총합에 의해 가지고서 그때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은 이제 시간적이거나 이게 공간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차이의 총합이 바로 기의다 이런 말 어려운 말을 해요. 그것도 일종의 보면 의미론인 것이죠. 말하자면 낱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건데 이 의미론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말하자면 오래된 이제 이론이 뭔가 하니까 플라톤주의입니다. 플라톤은 낱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바로 개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낱말에
이성적인 말하자면 혹은 달리 말하면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처리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어디에서 발원하느냐라고 할 때의 근본적으로 이데아에서 발원하는 겁니다. 이데아. 그러니까 이데아 자체가 개념은 아니고 이데아가 있으면 그 이데아를 갖다가 말하자면 정확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이성인데 그래서 이제 인식이 생겨나는데 그 인식,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언어적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할 때의 중간점에 설정되는 게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고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이데아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흉내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개념을 갖다가 표현하는 장치가 말하자면 언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낱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낱말은 한편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까 개념을 갖다가 싸고 있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싸게 내지는 운반체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낱말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을 운반하기 위한 하나의 운반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낱말 자체가 상당히 말하자면 언어 활동에 있어가지고서 부수적인 어떤 역할처럼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언어 활동이 그렇게 되면은 핵심은 뭐냐니까 개념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개념을 주고받는다는 것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영원 불변한 본질적인 이데아를 갖다가 이데아의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되고 또 이데아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성적으로 직관해서 그걸 생활하는 것 자체야말로 진리의 어떤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플라톤에 의한 언어 의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뭐냐니까 모든 언어 활동을 사유 중심으로 보게 되고 사유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사유가 개념에 얽혀 있기 때문에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유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유를 전달하기 위한 말이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경우에 사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말로 표현하고 하는 순차적인 어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유가 말에 앞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말이 부수적인 위치로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멜로퐁티가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멜로퐁티가 참고로 프랑스에 제일 먼저 소시를 소개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멜로퐁티는 소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상당히 소시가 중요한 말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 언어학적인 연구가 공헌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시르 이야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소시르가 기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표가 그걸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들러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기표가 먼저 있고 음성에 말하자면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있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관계 결합적인 음성을 갖다가 선택한다 할 때 하필이면 왜 그 음성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다른 비슷비슷한 발음이 또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음성을 선택했느냐 할 때에 그 비슷비슷한 음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지평적으로 끌려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평이라는 개념 소시가 오늘 쓴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걸 이제 계열체다 통합체다 삼면서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 속에서 기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그 기표가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이 말을 갖다 조금 달리 말하면 말을 하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락강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던 게 약간 우리땅 이야기입니다. 말이 이미 이루어지고 기표가 쭉 연쇄적으로 나가게 되고 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가지고서 뒤늦게 만들어지되 결정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뒤늦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소시르, 락강, 멜로퐁티 뭐 이런 인물들이 다 뭐냐니까 몸, 그 다음에 몸의 울림, 그 울림인 목소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유라고 하는 게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또 그렇게 말해보니까 사유가 또 뒤늦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멜로퐁티는 뭐라 하냐면 생각하고 난 뒤에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다. 말을 함으로써 말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사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적인 겁니다. 말과 생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유를 일으키는 위력이라는 거죠. 따지자면 그 말의 주체는 뭡니까? 몸이고 그러니까 몸이 당연히 사유의 주체이고요. 그래서 정신보다 뭡니까? 몸이 먼저고 정신은 몸에서 일어나는
몸이 활동을 하면 정신적인 활동이 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유를 갖다 전달하기 위한 것 아니냐 라고만 말하게 되면 조금 또 어색해지는 겁니다. 다시 잘못하면은 뭐 과정은 어떻든 간에 결론은 결국 플라톤주의가 이렇게 돼버리죠. 말하는 것이 사유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또 플라톤주의로 결과적으로 플라톤주의로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울림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니까 울림을 서로 주고받는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울림에 대해서 몸의 울림, 상황의 울림 이런 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데아와는 전혀 무관한 영역입니다. 무관하다기보다는 그것과 전혀 다른 영역인데 왜? 이데아는 전혀 떨리지 않거든요. 떨린다는 겁니까? 이게 변화한다는 이야기고 나름대로 역동성을 푼다는 거예요. 이데아는 떨리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울림을 갖다가 우리가 강조한다 할 때 그것은 반플라톤주의다 할 수 있고 말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개념으로 형성된 사유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거 말고 그걸 에워싸고 있는 어떤 지평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울림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언어 활동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또 이걸 갖다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혹은 사유라고 하는 것도 플라톤식으로 이데아를 알기 위해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임시적인 수단이다. 뭐에? 이 울림을 갖다가 그냥 자꾸만 펑퍼짐하게 그냥 울림 하면 뭡니까? 펑퍼짐한 윤곽도 없어 보이니까 이걸 개념적으로 탁 알무리를 해가지고서 함으로써 그 울림을 간직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낱말을 갖다 말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어떤 낱말에 따라서 뭐죠? 그 낱말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뭐가 결국은 그것이 뭐로 하는 거냐니까 그 낱말을 갖다 내가 들었다든지 썼다든지 했을 적에 그때 그 상황에 주는 어떤 느낌, 울림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그 말을 또 올릴 때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명한 말 일본인 신화를 찾아서 그 읽어볼 거라고 읽으면 시끄러우니까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다 읽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유명한 게 마들렌 이야기 아닙니까? 마들렌 빵 조그만 비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딱 먹는 순간 어린 시절에 뭐가 떠올랐다 할 적에 그 마들렌을 보면서 뭡니까? 그러고 나중에 뭡니까? 마들렌이란 낱말만 들어도 뭐죠? 그 전체적인 울림이 같이 끌려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 개념, 낱말, 낱말에 끌려들어오는 것이 사유라고 할지라도 혹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뭔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묘한 지평적인 대목들이 같이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언어 활동이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아도르노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아도르노.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이 아도르노가 무슨 주장을 하느냐 이런 걸 합니다. 이제까지는 개념이 깔끔하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엄청난 말하자면 어두운 부분들을 갖다 수반하고 있고 알고 보면 이제 그 어두운 부분이 이제는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게 투명하게 보이는 깔끔하게 보이는 개념이 오히려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위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도르노가 말하는 것은 미메시스 크는 문학적인 부분에 예술적인 부분에 미메시스 크는 부분이 바로 어디에 성립하느냐면 개념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중심으로 갖다 놓음으로써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인적성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연극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약인적성은 사유가 위에 있다 칩시다. 그걸 또는 가운데 있다 칩시다. 개념적인 사유가. 그 주변을 보니까 울림의 전체적인 제가 아까 말하기로는 감각 욕망적인 울림이 둘러싸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감각 울림적인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말을 주고받을 때는 자꾸만 뒤로 숨으려고 하고 은폐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말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 주고받고 있는데도 말을 할 때 뭐죠? 자꾸 개념적이고 사유적인 부분이 뭡니까? 부각돼 나오고 그런 오히려 울림 부분은 뭐죠?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자꾸 뒤로 물러서면서 은폐되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말을 탁 주고받을 때는 그 뜻을 몰랐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녀석이 그런 뜻으로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묘한 어떤 것들이 자꾸 생각해보면 자꾸 그 어떤 울림이 바뀌면서 자꾸 또 새롭게 드러나고 하면서 이게 그런 뜻이었나.
맞으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 말을 주고받는 소통을 한다 할 때에 개념적인 소통을 딱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어릴 때부터 논리적인 분열을 하고 딱 하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좀 잘 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부분, 언어적인 거 연결시켜서 하면 될 수 있지만 감각적인 부분을 주고받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고 할 적에는 어릴 때부터 아주 감각 교육을 더 먼저 시켜야 되는 거죠. 언어 공부보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약인즉슨 언어 활동, 즉 언어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 자꾸 뒤로 물러나고 옮게 되는 부분을 드러내는 데에 드러내는 어떤 역할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을 감각적이고 요망적인 울림, 언어에서 숨어있는 부분들 이런 걸 끄집어낼 때 바로 예술이 성립한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주고 오히려 자꾸 숨어있는 놈을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보여주고 이런 것에서 예술이 성립니다. 그럼 연극이 예술이라고 할 때 왜 연극은 그럼 뭐겠느냐 할 때 그런 울림을 주변에 언어를 주고받는 데에 항상 들러붙게 마련이고 숨어있게 마련이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드러나게 마련인 그 부분을 좀 관객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연극이 예술적인 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때에도 대사가 당연히 뭔가 그런 울림을 담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가가 대사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한마디 하는데 뭡니까? 암암리의 은유, 상징 이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그 울림하고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오로지 개념적인 사유에 불과할 것 같으면 은유니 무슨 상징인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까? 성립이 안 돼. 아이러니 뭐 이런 게 성립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그런 울림을 담아내기 위한 언어적인 장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극적인 방식으로 그때 대사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서 이제 그런 걸 갖다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조명, 음향, 그죠? 이런 것들도 뭡니까? 다 그런 알게 모르게 음향,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말을 하는데 대사를 주고받고 난 뒤에 뭐 음향이 좋으실 수도 있고 그런 대사를 주고받기 전에 또 음향이 좋으실 수도 있고 조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미 뭐죠? 관객으로 하여금 울림을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시오 몸을 반응할 준비를 하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또 반응하고 있고 그걸 딱 느끼는 순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런 이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뭡니까? 대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극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 혹은 연극적인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말하자면 그런 주변의 감각 욕망적인 울림 이걸 갖다가 좀 전면에 가능한 드러낼 수 있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전면에 나타날 수는 없죠. 완전히 뭐 그런 예를 들어 음향을 갖다가 전면에 완전히 확 까는 그건 음악이잖아요. 음향과 음악은 전혀 다른 게지. 또 조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명 자체를 갖다가 막 이렇게 우리가 뭐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너무 뭐 전면에 부각시키면 내가 물 보러 왔나 관객이 또 내놔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각된다고는 하지만 뭐죠? 일상에서는 조명도 없고 음향도 없잖아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조명 물론 뭐 카페에 그럴듯한 분위기를 찾아가지요.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뭐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데 아무데나 가서 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뭐 분위기를 갖다 잡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연극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현저히 그런 부분이 약화되어 있죠. 그 약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죠? 감각욕망적인 울림들이 언어 활동에서 울림이 뒤로 물러나게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암암리에 조금씩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갖다가 좀 더 부각시키는 방식이 아마 연극적인 언어 활동의 그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명도 하나의 언어적인 대목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울림을 언어 활동이 울림을 빼고 언어 활동이 안 된다 하면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이 뭡니까? 무대 장치는 물론이고 배우의 의상 등등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 등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죠? 하나의 언어적인 부분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언어적인 부분이 뭡니까? 개념적이고 사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걸 갖다 둘러싸고 있는 감각 욕망적인 울림을 나타내 그걸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액세서리 하나라도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폼 잡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상투화되고 일상화돼 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구별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으면 그래서 최대한 좀 개성적으로 구별해 볼 거라고 하대요. 보아서 이런 아들 뭐 K-팝인가 한데 보니까 뭐 여기에다가 뭐 귀걸이가 아니고 이거는 귀싸개가 이거 뭐냐니까 대충 해갖고는 이제 이거는 구별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연극적인 데 있어서는 뭐죠? 악세사리 한거 앞에 뭐 고단한 뭐 내전 이런 게 한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의미를 크게 갖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울림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연극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결국은 지평적으로 스며드는 것을 일정하게 부각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예술에서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걸 갖다가 뭐죠? 트리비얼 하다가 해서 흔히 영어로 사소하게 스쳐 지나가는 건데 그놈을 탁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딱 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된다고 그러죠. 일상에서는 스쳐 지나간 것 같았는데 사실 스쳐 지나가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움직였던 내 몸을 들게 만들었던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된다. 사진작가가 뛰어난 사진작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물론 뭐 사진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흔히 예술사진이라고 할 때는 스쳐 지나가버리는 이런 걸 갖다가 특별히 앵글을 잡아가지고 프레임 속에 딱 부각시키는 우리로 하여금 평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진하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 거를 끄집어내주면서 우리의 몸을 갖다가 새롭게 들게 만들고 잊혀졌던 그 몸의 떨림을 갖다가 다시 추스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뭐가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연극은 더욱더 복합적이고 사진이나 그림에 비하면 훨씬 더 복합적이잖아요. 복합적이니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뭉뚱그려 말하면 연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하나의 언어 활동이죠. 우리에게 큰 하나의 말하자면 언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울림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각용망적인 울림을 어떻게 연극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아마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중심은 당연히 언어 활동이니까 보니까 대사를 어떻게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거죠. 완전히 논리적으로만 또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연구 안 보고 그냥 하수 토론대에 가는 게 낫죠. 이게 뭔가 어긋난 것 같으면서도 연결되는 거고 이런 걸 갖다 이접이라고도 하죠. 이접.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듯 하면서 들러붙는 듯 하면서 미끄러지고 하는 이런 방식의 묘한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른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행간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살아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뭐죠? 그럼으로써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울림들을 수렴, 응축시켜가지고 관객들에게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대충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댁에 가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들 되게 고맙고요. 그렇지만 처음 들으시고 마지막 들으시고 다 듣는 거지. 중간에 3번 빠지고 혹은 또 양보해서 말하죠. 이때까지 안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들었다가 마지막 것만 딱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안 들은 거 다 들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본인 비용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동안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는 걸 완전히 분위기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묘한 울림 있잖아요. 이상한 울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